자, 안녕하세요. 미스터추쌤의 신나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오늘 선생님 촬영하고 있는데 우주가 3학년 5반 추우주 학생이 이거 아메리카노 사왔습니다. 우주야 잘 먹을게.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 자, 오늘은 이제 사회문화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앞으로 한 두세 강이면 끝날 텐데 오늘은 농촌과 도시, 우리나라 인구 변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시화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농촌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농촌은 시골이죠, 시골. 도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자, 그래서 그 인구 밀도를 볼 텐데, 인구수는 농촌이 적고, 도시는 많겠죠? 인구 밀도는 뭡니까? 어떤 일정한 땅 넓이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인구 밀도죠. 그래서 그 농촌은 인구 밀도가 낮다.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산업 구조는 농촌에서는 자연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1차 산업 위주라면 도시는 2, 3차 산업 위주가 되겠죠. 여기서 2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 되겠죠. 1차 산업은 자연과 함께 일을 하는 농업, 목업, 어업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동성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이 이동성은 농촌에서는 농촌과 농촌 이 사이에서 이동이 적어. 왜 적을까? 농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닐하우스 이런 거는 움직이지 않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터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농촌과 농촌 간 이동은 적다라는 거죠. 다만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이동은 많겠죠? 선생님 고향도 농촌인데 선생님 친구들은 대부분 다 도시로 나갔어. 그런데 그 선생님 그 농촌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여전히 몇십 년 동안 계속 살고 계시죠. 그런 경향이 크다. 자, 도시에서의 이동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죠. 왜냐하면 직업 때문에. 그래서 이 직업을 중심으로 거주 이동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자, 인간관계는 농촌에서는 혈연, 지연을 중시한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전통 농촌들을 보면 친척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친척들끼리 이렇게 같은 동네에 사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이제 지연을 중시한다. 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 티아라 지연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 그런 거를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막 시골에 낯선 차가 막 오면은 사람들이 막 누군가 하고 막 쳐다보고 좀 경계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왜냐면은 낯선 사람들이 왔다는 거를 갑자기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 중심으로 1차적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1차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목적 없이 순수한 만남, 그저 그냥 좋아서 갖는 만남, 이것이 1차적 인간관계라고 했죠. 자, 도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달라. 그래서 이질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라는 거죠. 선생님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 선생님 옆집에는 그 막 선생님 시끄럽다고 막 신고한 그 여자가 사는데 누군지는 모르죠. 이름은 알아. 그 택배 오면은 보일러실에 이렇게 보관이 되는데 그 택배 이게 딱 보면은 옆에 사는 여자 이름이 누군가는 아는데 누군지는 모르죠. 그치? 그래서 이러한 인간관계는 뭡니까? 2차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죠. 2차적 인간관계. 그래서 형식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규범은 전통 간습을 중시한다. 농촌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규범을 뭐라고 하냐면 비공식 규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동네의 관습, 그리고 우덜은 말씀, 이러한 것들이 비공식 규범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향이 컸다라는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이 우덜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막 해결해주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전원일기 이런 드라마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자, 도시에서는 무조건 법이야, 법. 규정, 법, 이런 것도 들이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막 차 사고 나면 바로 어떻게? 보험회사 부르죠. 그럼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법이 최고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이 사회규범이 공식적 규범을 따른다라는 거죠. 자, 농촌에서는 주민의식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 왜냐면은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서 살기 때문에 이게 변화 그런 거를 별로 경험하지 않다라는 거죠. 변화의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 된다. 반면에 도시에서는 변화무쌍한 그런 환경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보적이고 개방적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을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으로도 좀 연결이 돼서 농촌에서는 주로 보수 정당을 많이 선호하고 도시에서는 주로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역별로 엄연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죠. 자, 인구 구조를 한번 보죠. 인구 구조는 여러분들 그 도시는 벼령이야. 벼령의 특징은 뭐냐면 그 밑에는 이제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 위로 갈수록 고령화 사회인데 이 가운데가 굉장히 많죠. 이 가운데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세에서 64세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농촌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다 이동을 하죠. 선생님도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동한 케이스야. 그리고 선생님 그 초등학교 친구들을 보면은 고향에 남아서 농사 짓는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대부분 다 도시로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은 표주박형이야. 그래서 딱 보면은 표주박처럼 생겼죠, 이렇게. 왜 표주박형이야? 가운데가 이렇게 없는 거야. 이 가운데 인구들은 생산 가능 인구인데 이 생산 가능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을 해서 이 도시의 이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는 굉장히 많아지고 농촌의 생산 가능 인구는 굉장히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령이 인구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만 농촌에 지금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힘든 그런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굉장히 과밀하게 몰려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방을 육성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도권의 그런 집중적인 그런 권한 분산, 인구 분산, 인구 그 집중되어 있는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 세종시라는 도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뭐 종합청사 이런 것들이 이제 세종시로 이전해 가고 이제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러한 도시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기능을 하는 그런 뭐 회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요 시설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지방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도시는 벼령 이런 스타일이고 농촌은 표주박형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주어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도시는 벼령이라고 그랬죠? 그치?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이 인구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많고, 이 농촌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없죠. 전체적으로 없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특히 없다. 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이 도시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층, 농촌의 젊은 층, 이 선생님 또래, 이 젊은 층들이 남자가 더 많고 여자가 적어. 그래서 농촌 총각들이 장가가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변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수는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추세, 이 점선이 전체 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는 거고, 이 빨간 선이 사망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이 출생률을 말해. 자, 1단계는 뭐냐면 고위 정지 단계로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다 높아.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다산다사형이 되겠다. 자, 2단계는 초기 팽창 단계로서 출생률이 이제 많은데 사망률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태어나고 적게 죽는다. 다산감사형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후기 팽창 단계로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죠. 또 계속 감산소사형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출생률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이가 많다라는 거죠. 아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막 표어가 생깁니다. 둘 만나 잘 기르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막 많이 낳지 말자라는 표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고 이제 적게 죽는 거예요.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별로 많이 잘 안 죽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인구가 이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늘어나고 출생률이 이제 감소하면서. 자, 근데 4단계에서는 뭐냐면 소산, 적게 낳고 적게 죽는다. 사람들이 많이 낳지도 않고 많이 죽지도 않아. 그래서 인구가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형태가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약 1.08이라고 합니다. 둘이 결혼하면 최소한 2명 이상은 낳아야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데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제 막 노인분들만 굉장히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러면 노인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또 이제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절반 이렇게 줄어들면 이제 몇백 년 후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미래학자들이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가 최근에는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막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다음에 뭐 육아일기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 이런 것도 그런 경각심 때문에 사람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4단계는 소산소사형이다. 자, 이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인구의 자연적 증가 원인은 자연적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는 원인은 출생과 사망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자연적인 거는. 그리고 인구가 이동해서 어느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는 전입과 전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최근 출산율이 1.08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상식이 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구 이동에 관한 그런 뭐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 이동에 관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를 좀 눈여겨봐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그 선생님이 예상하는데 표풀이 문제는 절대적 빈곤하고 상대적 빈곤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 그리고 이제 인구 이동, 인구 계층 문제, 비율 따지는 거. 그런데 단순 표풀이 문제가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 표풀이가 나온다면 그 가족에서 퍼센테이지, 비율 따지는 거, 핵가족, 확대가족, 그리고 이제 그 도시와 농촌 사이에 인구 이동이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표풀이 문제는 일단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인구 이동, 계층 이동하는 거, 비율 따지는 거 거기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인구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꿀공식이 있어. 근데 이거는 그 모의고사에 이게 범주화 시켜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뭐 어떤 거 구하는 건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시험장에 가서 처음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암기하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 인구수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그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19살, 18살이지만 마음 먹고 돈을 벌면 벌 수 있잖아? 뭐 알바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나이고.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일이 가능한 인구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어린아이들과 노인분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계층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피부양 인구는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 이외의 연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세에서 64세 인구수 그 나이 연령 이외의 사람들을 말해. 그래서 0에서 14세, 0에서 14세는 유소년이라고 하고 65세 이상 이런 분들을 이제 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어르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년부양비는 뭐냐? 15세에서 64세 인구 한 명당 노인을 몇 명 모셔야 되는지 비율로 나타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15세에서 64세 인구수분의 65세 이상 인구수 곱하기 100을 하면 노년 부양비가 계산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는 그 경제활동 인구분의 유소년 그 비율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유소년 부양비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총 부양비는 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을 몇 명씩 돌봐야 되는지 이것을 다 합친 거죠. 그래서 총 부양비는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계산을 한다면 0세에서 14세 인구수 더하기 65세 이상 그 노인분들을 15세에서 64세 인구수 경제활동 이걸로 나누게 된다면 이걸 해서 곱하기 100을 한다면 총 부양비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령화 지수는 그 사회가 얼마만큼 노령화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노령화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계산하는 계산법이죠. 그래서 0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수 어르신들의 그 인구수 곱하기 100을 하면 노령화 지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그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 다음에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 사회라고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잘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 공식은 웬만하면 좀 한번 안 보고 써보고 외워보고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가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노년부양비 추이. 노년부양비는 아까 배웠죠? 경제활동 인구가 이 노년, 이 어르신분들을 얼마만큼, 한 명당 몇 명 모셔야 되는지, 이걸 비율로 나타낸 거야. 자, 그래서 노년부양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 1번, 정년 단축. 이 정년 단축은 이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노년 부양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볼 수 없죠. 이혼율이 증가해가지고 뭐 1인 가구가 증가했습니까? 아니죠. 이혼하고 그 자식들이랑 사는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뚜렷하게 알 수 없다. 출산율이 감소했다고 노년부양비가 증가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근데 국제결혼이 증가했다고 1인 가구가 증가하지는 않지.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케이스야. 그 다음에 3번은 평균 수명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인분들이 많아져 저거죠. 노년 인구가 많아지죠. 그래서 노년 인구가 이 분자값이 많아지니까 이 노년 부양비는 올라가겠지? 이 분자값이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혼 연령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혼을 사람들이 늦게 한다라는 거야. 결혼을 늦게 하면은 빨리 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비율이 커지겠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노년 부양비는 커지겠지만 귀농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1인 가구를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단정 지을 수 없겠죠. 재취업 노인이 증가하면 이것도 뭐 65세 그 몇 세 이상인지 재취업 노인이 증가하면 오히려 노년 부양비는 낮아질 수 있겠네. 그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 노인이라고 하는 건 65세 이상 인구이기 때문에 이 계산에서는 이걸로는 이 노년부양비가 증가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는 거야. 이거는 애매한 거죠. 핵가족이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한다? 아니죠. 핵가족은 2인 이상, 적어도 2인 이상이 필요하잖아. 아까 얘기했죠. 1인 가구는 가족이 아니야. 1인 가구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어. 1인 가구를 핵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5번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약간의 그런 비율 계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선생님 한번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죠.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65세 이상 인구 이 비율이 여기 나와 있고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은 여기 나와 있는데 다만 15세에서 64세 인구 이 경제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하고 이거를 알게 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99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는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10%가 되겠죠? 0에서 14세는 30이죠? 그럼 100%로 친다면은 생산 가능 인구는 60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 가운데죠. 정 가운데니까 여기는 2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20이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0에서 14세 2000년대 0에서 14세는 20% 65세 이상도 20%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60%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보면은 0에서 14세 인구를 보면은 여기는 10.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는 여기는 30이 되겠죠. 2010년도에.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야? 40이니까 여기도 역시 생산 가능 인구는 6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15세에서 64세 인구의 비율은 1990년이 가장 높다라고 했어.
가장 높습니까? 아니죠. 다 똑같죠? 비율이 60%로. 틀렸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10년이 2000년의 2배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10년이 2000년의 2배라고 볼 수가 없지? 1.5배네. 그쵸? 틀렸어. 65세 이상 인구가 1990년에 비해서 3배가 되는데 20년이 걸렸다는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표풀이 문제가 대부분 다 이거야. 비율 갖고 장난치는 거야. 여기에서 19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에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잖아. 여기에서 주어진 거는 비율이야. 비율. 비율을 물었지, 알려줬지 인구수를 물어보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3배가 된 거지 인구수가 3배가 됐다고는 볼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표풀이 문제 할 때 이렇게 쉽게 계산되어지는 거 있잖아. 30%, 10%니까 3배니까 3배네? 이런 보기는 대부분 다 오답이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봤을 때 너무 쉽게 계산되는 것들은 오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 안 고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0에서 14세 인구 1명당 자, 0에서 14세 인구 1명당 65세 이상 인구수는 1990년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0에서 14세 인구 1명당 이게 분모로 가야겠지. 그럼 이거는 여기가 이제 분모야.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는 여기가 분자죠.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90년대에는 1명당이니까 3분의 1이고 그치? 여기는 20분의 20이니까 1이죠. 그치? 20분의 20이니까 1. 여기는 10분의 30이니까 얼마입니까? 3이죠.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 1명당 65세 이상 인구수는 1990년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2010년이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세에서 64세 인구 1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수는 2010년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15세에서 64세는 이게 분모죠. 이게 다 분모네. 60이네. 그쵸 다. 자, 60분의 그 다음에 그 65세니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90년대는 60분의 10.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60분의 20. 그쵸?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60분의 30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가 큰 게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0년이 가장 많은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인구, 그 다음에 인구 변천, 농촌과 도시 비교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 거의 요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나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 번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 되나요? 기말고사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데 좀 힘내시고 좀 날씨도 덥고 짜증나지만 내년 이맘때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은 해당이 안 되고 고3 여러분들은 내년 이맘때쯤 생각하면서 좀 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고생했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